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생매거진 오늘 박은정입니다. 2.28 민주운동 기록물 6점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됐습니다. 4.19 혁명 기록물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도화선이 된 2.28 민주운동의 기록물도 함께 등재된 건데요. 등재된 사진들을 보면 학원에 자유를 달라는 구호를 외치며 경북도청으로 향하는 경북고 학생들의 모습과 학생들이 경북도청 광장에 집결해 시위하고 있는 모습 등 그날의 함성이 들릴 정도로 당시 모습들이 생생하게 담겨 있습니다. 국제보상운동에 이어서 2.28 민주운동 기록물까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서 대구가 시민정신으로 삼고 있는 두 역사적 사건 모두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정말 자랑스럽고 자긍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인데요. 2.28 민주운동과 국제보상운동이 지역을 넘어서 대한민국의 정신자산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와 교육 적극적으로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월 22일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먼저 안동과 포항 울릉 연결해서 그곳의 소식과 날씨 듣겠습니다. 안동입니다. 오늘은 공기질이 말썽입니다. 고미사박과 내물권 공원에서 발원한 황사가 북서풍을 타고 국내로 유입돼 안동에도 황사가 관측되고 있는데요. 현재 미세먼지 농도는 안동과 영주를 비롯해 북부 지역 모두 나쁨 수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KF80 이상의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편 현재 안동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소나기 소식이 있는데요.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5mm 정도로 그 비의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안동시와 영주시가 경계 지역 지방 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한 상호 용수 공급 업무 협약을 오늘 체결합니다. 영주시 평은면 지역의 374가구 636명과 안동시 북후면 지역의 70가구 147명의 시민이 맑은 물을 공급받고 미급수 지역의 식수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안동시는 이외에 의성군과 또 청성군과도 행정 경계 지역에 안동에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협약을 진행 중이고 북부 지역 지자체들의 상생 발전을 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더불어 안동 상수도 공급을 요청하는 주변 지역과 안동댐으로 치수원 이전을 계획하는 대구시와 또 도청 신도시, 신규 국가산업단지, 신공항 및 공항산업단지까지 안동의 수자원을 활용한 공급 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안동이었습니다. 이어서 포항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황사의 영향으로 대기질이 탁하겠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겠는데요. 미세먼지 차단할 수 있는 마스크 챙기셔야겠습니다. 먼지는 내일 오후부터 차츰 해소되겠습니다. 오늘 포항은 하늘빛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낮 사이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 있겠고요. 낮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부터 하늘 맑게 개겠고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흰남노로 피해를 본 포항과 경주 14개 지방하천 20개 지구의 재해복구 공사가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난해 9월 태풍 흰남노로 경북에서는 침수된 주택이 4,919가구, 침수된 도로는 5개 노선으로 93억 원의 피해가 났고요. 33개 지방하천에서는 672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이 가운데 19개 하천은 기능 복원 사업, 14개 하천은 개선 복구 사업이 추진됩니다. 경북도는 유실된 제방과 파손된 하천의 구조물을 정비하고 통수단면 부족 등 하천 범람을 유발하는 노후 교량도 재가설할 예정입니다. 올 여름에도 집중호우가 예보되면서 홍수 피해를 막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나설 필요가 있는데요. 홍수하천 준설도 반출 등 우기에 대비한 선제적인 대응과 함께 재해 복구도 신속하게 이뤄져서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포항이었습니다. 이어서 울릉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은 매우 흐립니다.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3.5도 낮은 19.7도, 습도는 71%입니다. 동해 중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불면서 0.5에서 1.5m의 잔잔한 물결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여객선은 정상 운항합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이 고흥분청 문화박물관과 전시와 학술, 교육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고흥군청 문화박물관은 고흥군의 지역 거점 박물관으로 주민들은 개청령 이전부터 울릉도를 드나들며 이곳의 자원을 이용해 다양한 경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연결고리를 가진 두 지역의 박물관이 지역 문화의 활성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습니다. 업무 협약의 내용은 독도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활성화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상호기관 협력 등이 주를 이루는데요. 앞으로 독도박물관과 고흥군청 문화박물관은 박물관형 콘텐츠를 함께 개발하고 지역사회의 문화 기반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까지 울릉이었습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월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11분 지났습니다. 대구 보건환경연구원이 도시철도 객차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을 검사했는데요. 3개 노선의 객차 모두 공기질이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실내 공기질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복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고복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도시철도 1, 2, 3호선 객차에 대한 공기질 검사를 대구보건환경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검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시민들께서 많이 이용하고 계시는 도시철도 차량 내부의 실내 공기질이 기준에 맞게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마다 관련 규정에 따라서 초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에 대해서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철도 1, 2, 3호선 객차에 대한 공기질 검사는 출퇴근 시간인 혼잡 시간대와 그 외 비혼잡 시간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검사하시는 요원들이 출발지에서 검사 장비를 들고 함께 승차해서 도착지까지 연속적으로 공기질을 측정하여 관리 상태를 점검하였습니다. 네. 자, 검사 결과 도시철도 차량 내 공기질이 쾌적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 이번 검사는 봄철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하는 시기에 맞춰서 이번 달 2일부터 4일까지 실시하였고요. 네. 그 결과 초미세먼지는 측정값이 이제 출퇴근 이용객이 많이 몰리는 혼잡 시간대에도 1호선이 세제곱미터당 14.0 마이크로그램, 2호선이 20.2 마이크로그램, 3호선이 16.8 마이크로그램으로 기준치 세제곱미터당 50 마이크로그램의 3분의 1 수준으로 측정되었고요. 그렇군요. 또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호흡하며 배출되는 그 실내 환기 지표 인자인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혼잡 시간대에 1호선이 1104 ppm, 2호선이 1207 ppm, 3호선이 1410 ppm으로 그 기준치인 2500 ppm보다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지하 역사 안의 공기질도 측정을 하고 계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는 불특정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시는 지하철 역사의 실내 공기질 검사도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요. 지하 역사 같은 경우에는 승강장과 이 대합실을 구분하여서 측정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1호선의 21개 역사와 2호선의 13개 역사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네. 올해에도 1호선 21개와 2호선 17개 역사에 대해서 지금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검사한 결과를 잠시 말씀드리면은 노선별 지하 역사의 초미세먼지 평균값이 1호선 같은 경우에는 세제곱미터당 15.2 마이크로그램, 2호선은 세제곱미터당 12.6 마이크로그램이었고 이산화탄소도 1호선이 496 ppm, 2호선은 514 ppm으로 모두 기준치 이하로 잘 관리되고 있어 공기질 상태가 좋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곳이어서 참 중요한 그런 그 지표가 될 수가 있는데 지하 역사나 객차 외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실내 공기질을 검사하고 있는 곳들이 또 있나요? 예, 연구원에서는 이런 지하 역사나 객차 이외에도 안전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22개의 다중 이용 시설군 중에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에 대해서 검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그 검사 대상을 말씀드리면은 어린이나 노약자 등 환경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시는 시설인 어린이집, 병원, 노인 요양시설, 산후조리원을 비롯해서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규모 점포라든지 영화관, PC방 등이 그 대상이고 우리 대구에는 한 약 1,000여 개의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러한 시설에 대한 검사는 이제 우리 시나 구군과 함께 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연차적으로 이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실내 공기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네. 덧붙여 이제 말씀드리면 우리 연구원에서는 해마다 이런 사회복지시설이나 소규모 어린이집 등 같이 이렇게 실내 공기질 법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 아닌 시설에 대해서도 공기질 검사를 무료로 실시해서 실내 공기질 관리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방안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대구에도 이제 신축해서 입주한 아파트가 정말 많은데 이런 신축 공동주택들도 실내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다고요? 예, 저희가 이제 실내 공기질 관리법에 따라서 100세대 이상을 신축하여 입주하는 공동주택, 예를 들면은 아파트나 뭐 연립주택 이런 기숙사에 대해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축 공동주택은 각종 뭐 건축 자재라든지 마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물질로 인해 가지고 입주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새집 증후군이 유발한다고 제가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이러한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저희가 포름알데하이드나 벤젠 등 7개 항목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특히 이제 이 실내 공기질 검사 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에서도 입회하여서 검사하는 과정을 참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새집 네. 증후군이라고 하면 뭐 눈이 따갑거나 또 피부가 간지러운 그런 증상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새집 증후군은 신축 건축물이나 이 리모델링한 후에 벽지나 이런 바닥재, 페인트, 접착제 등 각종 건축 자재에서 발생하는 유해 화학 물질 원인이 되어 가지고 네. 두통이나 알레르기, 피부 질환, 눈, 코, 또 목 따가움 등을 일으키는 현상을 말합니다. 예. 그 신축 공동주택 시공자가 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서요? 아, 네. 저희가 신축 공동주택자 시공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연구원에서 이제 실시하는 이 검사와 별도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해당 구군에 제출을 하고 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입주 7일 전부터 60일 동안 그 출입문 게시판이나 네. 관리사무소 게시판 또 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군요. 네.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새집 증후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네, 가정에서 이제 손쉽게 새집 증후군을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이제 베이크아웃이나 프로시아웃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베이크아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베이크아웃은 외부에 통하는 이 모든 창문을 닫고 실내에 붙박이 되어 있는 수납 가구에 이제 문과 서랍 등을 모두 열어두고 또 실내 온도를 한 33도에서 38도까지 높여서 8시간 유지하고 나면은 네. 그 건축 자재에서 그러한 유해 물질 방출이 됩니다. 그럼 일시적으로 이 방출량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에서 2시간 동안 모든 문을 창문이나 이런 걸 열어서 환기를 통해서 오염 물질을 이렇게 제거하는 방법인데 최소한 3회 이상 반복해야지만이 효과가 있습니다. 네. 보통은 문을 이렇게 활짝 열어놓고 환기를 시킨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일단 다 닫아놓고 이제 그 가구들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고온으로 이렇게 나쁜 유해 물질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군요. 그러고 이제 환기를 시키는 방법이 베이크아웃이군요. 네, 다음은 프로시아웃인데요. 네. 이 프로시아웃은 이제 기계 환기 설비라든지 대형 팬을 이용해서 신선한 외부 공기를 먼저 실내로 충분히 유입시키고 난 다음에 그 실내에 오염되어 있는 그 물질들을 외부로 이렇게 방출할 수 있는 방법인데 이때도 실내 온도 같은 경우는 한 16도 이상이나 상대 습도는 한 6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이런 신축 아파트의 새집 증후군 해결을 위해서 효율적인 환경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연구를 해보았는데요. 네. 그 연구 결과 말씀드리면은 30분 동안 우리가 자연 환기, 창문만 열어둔으로도 유해 물질 한 71에서 한 92% 정도 감소하였고, 그리고 3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초기 오염 물질 한 50%까지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다시 재환기가 필요한 것이 확인되었는데 네.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최적의 환기는 최소 3시간을 주기로 해서 자주 환기시켜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기가 정말 중요하군요. 네. 예. 근데 대규모 다중이용 시설이나 지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창문이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실내 공기질을 관리해야 할까요? 네. 요즘 이제 냉난방 효율 향상 등을 위해서 이제 건축물들이 이렇게 점차 이렇게 기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시설들은 자연 환기만으로는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기는 좀 어렵고 지하 공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런 어려움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규모가 큰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지 지하 공간에서는 기계 환기 설비를 이용해야 합니다. 송풍기 같은 이런 기계 환기 장비를 이용해서 강제적으로 환기하는 방식을 사용함으로써 자연 환기가 어려운 예. 것을 좀 효율적으로 환기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마스크 의무 착용이 이제 해제됐고 또 날씨가 더워지면서 문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는 경우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만큼 실내 공기질 관리가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좀 관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먼저 가정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기적인 환기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자연 환기는 창문을 열어 맞통풍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서 하루에 한 3회 이상 한 30분 이상 실시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요. 네. 또 만약 요리하실 때는 주방의 후드나 자연 환기를 동시에 시행하고 또 요리가 끝난 다음에는 최소 30분 이상 이 휴드를 커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바로 껐는데 그러면 안 되는군요. 네, 조금 더 켜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주방 후드 같은 경우는 섬유 필터는 3개월마다 교체를 하고 알루미늄 필터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먼지와 기름때를 제거해 주어서 음식 조리할 때 발생되는 그런 유해 물질들이 잘 배출되도록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새 자동차를 만약에 가정에서 구매했다고 하시면은 최소한 3개월은 충분한 환기를 해야 하는데 또 우리가 방향제 같은 걸 차 안에 사용한다고 할 경우에는 이런 밀폐된 차 안에서는 휘발성 유기 화학물질 농도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품 사용할 때는 주기적으로 더 자주 창문을 열어서 환기시켜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환기하지 않고 또 장시간 운전하다 보면은 실내 이산화탄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졸음을 유발해서 장거리 운전할 때는 반드시 환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이제 핵심은 환기네요. 네.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해서 자주자주 우리가 이용하는 곳에서 환기를 잘 하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복실 대구보건환경연구원장이었습니다. (11시 23분) 지났습니다. 5월 18일은 세계 박물관의 날이자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이었는데요.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대구 독립운동사에 대한 의미 있는 강연회를 진행해서 서한나 리포터가 다녀왔다고 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지난 5월 18일 대구 광복의 그날까지 끝없는 항일투쟁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회를 열었는데요. 대구 역사의 큰 줄기 중 하나인 대구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강연자로는 계명대학교 이윤갑 명예교수를 초청했는데요.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이건 이제 대구업성을 철거를 했는데 이 대구업성 철거는 일본인들이 자기들의 그 활동 공간 점령자로서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이제 아주 포괄적인 수단이자 동시에 이게 뭡니까? 행정 요출을 이렇게 방어하고 보호하는 시설이잖아요, 업성이. 저는 계명대학교 사학과 명예교수 이윤갑입니다. 일제강점기에 대구 지역에서 줄기차게 진행됐던 그 민족운동의 전통을 시민들과 같이 공유하는 그런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대구는 아주 우리 민족운동의 그 전통이 굉장히 그 전국적으로도 자랑스러운 이런 도시입니다. 그에 비해서 뭐 국채보상운동은 잘 알려져 있지만은
3.1 운동이라든가 대구의 신간의 운동이라든가 그다음에 의열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들이 잘 모르시고 계시는데 이 근대 역사관에서 그와 관련된 다양한 그 교육 프로그램 또 전시회가 이루어지니까 시민들 많이 찾아오셔서 우리 대구 역사를 배우시고 공유하고 또 삶에서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모습이 있기까지 대구에서 벌어졌던 투쟁의 역사, 대구 시민이면 누구나 알고 기억해야겠죠. 네, 이날 학생들부터 어르신까지 많은 대구 시민분들이 강연회를 찾았는데요. 몰랐던 내용도 새롭게 알게 되고 대구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연을 들은 시민의 소감을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이제 경북대학교에서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는 노규선이라고 합니다. 제가 한국 근대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제가 공부하고 있는 대구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역사관에서 이런 좋은 기회가 있다고 해서 이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관점의 전환들이 되게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어서 되게 인상 깊었습니다. 새로운 것을 또 알아가는 계기다 보니까 좀 더 재밌게 듣고 이제 이런 것들을 제가 공부하는 것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북구에 살고 있는 황명희라고 합니다. 새롭게 알게 된 게 너무 많았고요. 국채보상운동이 유네스코에 등재되었다는 거. 저는 사실 대구에 살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지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대구인으로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꼈어요. 우연하게 듣게 된 이 강의가 저에게 굉장히 앞으로 살아가는데 자부심을 갖게 될 것 같아요. 주지훈이라고 합니다. 그 시기마다 다른 선생님들이 오셔서 강연해 주는 게 저한테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강연 마련해 주신 대구 근대역사관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의 뿌리를 알고 기념할 수 있는 의미가 아주 깊은 그런 강연이었는데 앞으로도 이런 역사와 관련한 프로그램이 자주 열리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번 강연은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진행하는 열린 역사문화 광좌의 5번째 강연회였는데요. 이후 하반기에는 일제강점기의 정치, 사회상을 알아볼 수 있는 특별 강연이 2차례 예정되어 있다고 하고요. 대구 도심 내 광복회 활동지에 대한 답사도 기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담당자를 통해 들어봤습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김주란입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이 작년 12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열린 역사문화 강좌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2023년 박물관 미술관 주간 행사의 하나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고 세계 박물관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물관의 날에 제 박물관에서 대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강연을 준비했습니다. 국채보상운동, 광복회 결성 등 우리나라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사건들이 대구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지역에서는 주목을 좀 많이 못 받고 있어서 이제 강연과 전시 등을 통해서 다채롭게 소개하고자 준비했고요. 다음 달에는 1915년 8월 달성공원에서 결성된 비밀결사 조직인 광복회를 주제로 특별기획전도 개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대구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주제로 강연과 답사, 체험 프로그램 등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물관 미술관 주간이 5월 3일부터 진행이 되고 있고요. 28일까지는 전국 박물관 미술관 주간 참여하는 기관 대상으로 뮤지엄 꾹이라는 이제 스탬프 투어가 계속 이어집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는 이제 다음 주 5월 24일부터 박물관 기리의 인문학 프로그램도 시작을 합니다. 경상 가명과 대구 읍성에 대한 재미있는 강연과 답사 그리고 체험 활동 등이 운영될 예정이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박물관에서 역사 공부도 하면서 더위도 식히는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대구 근대역사관에서 펼쳐지는 박물관 미술관 주간 행사는 계속 이어집니다. 5월 28일 일요일까지는 스탬프 투어 뮤지엄 꾹이라는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무슨 행사인가요? 네, 전시실에 부착된 QR코드 3개를 찍고 스탬프를 완성하면 완성한 스탬프 개수에 따라 사은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여해봐야 되겠네요. 네, 5월 경상가명공원과 근대역사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즐기시고요. 앞으로 열리는 다양한 강연에도 놓치지 말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서한나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묻고 듣고 생각과 마음을 나누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대구 경북을 보고 듣는 생생 매거진 오늘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11시 30분 지났습니다. 기자의 눈으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매일신문 최원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최 기자가 살펴볼 이슈는 뭔가요? 예, 구미, 경북 구미하고 포항, 상주 등 이제 경북 지역 지방자치단체가 이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도전장을 던졌는데요. 이 정부가 6월 최종 발표하는 이 특화단지는 이 국가 차원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선정되는지 마는지 여부에 따라서 네. 이 우리 지역 경제의 미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프로젝트인데 관련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국가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 지정.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들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일단 이 특화단지 지정은 이 국가 첨단 전략 산업 경쟁력 강화 보호에 관한 특별법 하고요. 국가 균형 발전 특별법을 근거로 마련이 된 건데요. 이 정부가 특화단지를 통해서 2차 전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같은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이 또 지역 균형 발전도 꾀한다라는 목표입니다. 네. 현재 전국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유치전에 뛰어들었고요. 경북에서는 구미, 포항, 상주가 경북도와 합심해서 이 특화단지 지정에 지금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20개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지난주 서울에서 평가 발표회가 열렸다고 하는데 프레젠테이션 열기가 아주 뜨거웠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 포항, 구미, 상주시 단체장하고 부단체장 그리고 핵심 기업들이 지난 17일이었습니다. 서울스퀘어에서 열린 이 평가 발표회에 총출동해가지고 유치전에 총력을 쏟았는데요. 유치전에 뛰어든 세국 관계자들은 이 평가 발표회 첫날인 오후 1시부터 35분씩 구미, 포항, 상주 순으로 발표장에 들어가서 이 지역의 강점을 강하게 어필했습니다. 예. 우선 반도체 특화단지를 유치하려는 이 구미시는 이 김호섭 부시장이 주 발표자로 나섰습니다. 그럼 구미의 전략부터 좀 들어볼까요? 예, 구미시는 준비된 특화단지다라고 이제 거듭 강조했는데요. 특히 K 반도체 초격차를 위해서 이 구미 지정은 필수 조건이다 이렇게 내세우는 전략을 썼습니다. 기타 비수 조건 경쟁 지역보다 구미는 이미 반도체 관련 앵커 기업 8개사를 비롯해서 이 344개사가 입주해 있을 정도로 예. 이 반도체 인프라 면에서는 상당한 우위를 갖추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반도체 분야에 종사하는 인력 풀도 구미시 입장에서는 차고 넘친다 이렇게 부각을 시켰습니다. 예, 실제로 구미 반도체 소재 부품 업체인 원익 QNC 대표가 이 3분 가량 구미 반도체 산업 현장에 이제 목소리를 전달하면서 이 심사위원들의 이해를 도왔고요. 예. 이 발표자 역시 이제 경북도 담당 국장이 할 수도 있었는데 이 구미 정서를 잘 이해하고 있는 구미 부시장을 긴급 투입해서 이 구미 반도체 정서를 어필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예, 반도체 특화단지 유치를 위한 구미만의 강점은 뭘까요? 예, 구미시는 이 준비된 반도체 특화단지 조건으로 용수, 폐수 처리, 전력 이 구미만의 세 가지 강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예. 구미는 막대한 공업 용수가 핵심인 이 반도체 산업에서 이 대규모 반도체 기업들이 입주를 하더라도 여유롭게 공급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공업 용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공급 가능한 공업 용수 중에서 77%나 지금 구미시는 여력이 남아 있을 정도로 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폐수 처리 분야에서도 오는 2050년 지역의 이제 공장 폐수량이 하루 30만 톤을 상회할 걸로 예상되는데 이 구미시의 폐수 처리 시설 용량이 지금 53만 톤 정도예요. 네. 그래서 여력이 굉장히 남아 도는 상황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중요한데 이것도 가능하다고 내세웠습니다. 구미는 현재 경북전력 발전량의 한 10% 수준 정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5년 구미에 천연가스 발전소가 또 완공이 되면 네. 구미시의 전력 자립률도 6%에서 30%까지 굉장히 높아지는데요. 이런 점도 강조를 했고 또 유일하게 약점으로 지목했던 인력 측면에서 이제 수요 맞춤형 전문 인력 양성 계획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서 예. 대안으로 제시하면서 심사위원들의 불안을 해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 용수와 폐수 처리, 전력 이렇게 세 가지 강점을 구미시는 이제 강조를 했고 네.
자, 2차 전지 특화 단지 지정에 도전하는 또 포항으로 가볼까요? 포항시는 또 어떤 유치 전략을 내세우고 있나요? 예, 포항은 배터리 산업의 핵심 요소인 2차 전지 소재의 가치 사슬을 구축하고 있는 대기업이 지역에 두 곳이나 자리 잡고 있는 점하고 이 배터리 관련 기업의 투자가 잇따르면서 2차 전지 소재 산업의 글로벌 공급 기지로 변신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2차 전지 인프라와 인력 공급 등에서도 타 지역에 비해서 앞서 있다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웠습니다. 네. 이번 2차 전지 특화 단지 유치에서 포항이 제시한 대상지는 블루밸리 국가산단하고 영일만 산업단지인데요. 이미 이곳에는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 같은 글로벌 앵커 기업을 비롯해서 숱한 기업들의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포항은 전국적으로 2차 전지 분야 관련 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세계랑 비교해도 그런데요. 이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하고 영일만 산단이 올해 상반기에만 약 5조 원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고요. 2027년까지 약 14조 원의 추가 투자도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서 지난해 말 기준으로 2차 전지 양극재 생산량이 15만 톤을 기록했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1위입니다. 2030년쯤에는 연간 100만 톤까지 생산할 수 있을 걸로 예측이 됩니다. 포항시는 이곳에 이 포스코 퓨처엠하고 에코프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용량의 양극재 설계 제조 공정 기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앞서 말한 두 회사 관계자들도 이날 발표에 와가지고 이 포항을 기점으로 향후 2차 전지 산업 육성 방안을 어떻게 할 건지 미래 청사진은 어떤지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포항에 대형 악재가 생겼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 그룹 회장이 법정 구속되면서 이 포항의 2차 전지 특화단지 유치 전에도 변수가 발생한 건데요. 치열한 유치 경쟁 중에 이 오너 리스크가 터지면서 특화단지 선정에도 불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옵니다. 네, 어떻게 전 그룹 회장이 이렇게 법정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서울고법 형사 5부가 지난 11일입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 벌금 22억 원과 추징금 약 11억 원을 선고를 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 양극재 생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에게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이 전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자사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1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데요. 1심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는데 이 항소심은 도주 우려가 높다고 판단해서 법정 구속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오너 구속 악재의 이제 특화단지 유치에 사활을 건 포항시는 좀 불똥이 튄 분위기인데요. 당장 다음 달에 이제 선정을 앞둔 이 시점에 이 전 회장이 구속이 되면서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지 좀 노심초사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악재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 에코프로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예, 에코프로 그룹이 이 전 회장의 법정 선고가 난 뒤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서 송구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지난해 3월 이 전 대표이사가 에코프로 대표직에서 사임을 한 뒤에 그 가족사들은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이사회 중심의 경영을 강화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달부터는 공시대상 기업 집단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기준으로 회사 경영활동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고 또 이번 판결에 따라서 주요 사업이나 어떤 해외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거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네, 포항시가 이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 좀 지켜봐야겠고 마지막으로 상주는 어떤 분야의 특화단지에 도전했나요? 예, 상주는 포항시와 마찬가지로 2차 전지 분야에 도전장을 냈는데요. 다만 양극재 중심의 포항과 다르게 상주는 음극재 생산을 강점으로 내세워서 특화단지 지정에 나선 상황입니다. 이 양극재는 2차 전지 구성 요소 중에서 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용량 그리고 평균 전압을 결정하는 구성품이고요. 음극재는 2차 전지 충전 때 나오는 양극에서 나오는 리튬이온을 음극에 저장을 했다가 방출하면서 외부 회로를 통해서 전류를 흐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소재로 이 역할이 다른 겁니다. 예, 강영석 상주시장이 이때 발표자로 나서서 양극재에 지금 집중되고 있는 2차 전지 산업의 균형을 맞추려면 이
음극재 관련 산업에도 좀 지원과 투자를 하는 경쟁력 강화가 절실하고 적임지가 상주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음극재 분야에서 상주시의 장점이 뭘까요? 예, 상주에 이어지고 있는 음극재 분야 투자를 꼽았는데요. 최근 실리콘 음극재 특허 기업 SK 머터리얼즈하고 미국의 일사테크놀로지스가 합작한 SK 머터리얼즈 그룹 14이 1조 원을 투자를 해서 상주 이제 청리 일반 산업 단지에 전기차용 실리콘 음극재 생산 공장을 완공을 했습니다. 예. 이제 곧 생산에 들어가고요. 특히 상주시는 이 그룹 14이 입주한 청리 일반 산업 단지와 연계 발전이 가능하도록 인근에 이제 200만 제곱미터 규모로 2차 전지용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날 강영석 상주시장에게 주어진 발표 시간이 30분이었어요. 근데 평가위원들로부터 이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아서 45분이나 지나서야 마치면서 관심을 있다는 거네요. 끄는 데는 일단 성공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자, 첨단 전략 산업 특화 단지 6월에 발표가 있다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특화 단지에 신청한 지자체들의 경쟁력이 모두 하나같이 높아서 이 산업부 측에서 선정 발표를 7월로 연기할 수 있다는 이제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부가 이제 특화 단지를 여러 개를 묶는 초강력 사업으로 하는 것도 검토 중인데 네. 반도체의 경우에는 경기 지역 두세 곳을 선정해서 한 대 묶고 비수도권에는 9밀을 선정하는 시나리오가 있고요. 2차 전지는 포항과 울산을 묶는 이 초강력으로 진행하는 안이 유력하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이게 워낙 지자체들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6월인지 7월인지 일단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마지막까지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업부 측에서도 좀 더 꼼꼼하게 이제 시간을 두고 네. 검토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예. 예. 반가운 소식이 들려오기를 기대해 볼게요. 예, 앞으로 시간이 있으니까 지역에서도 굉장히 경북도의 역할도 있거든요. 그렇죠. 경북도도 이 세 지자체를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는 지금 굉장히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매일신문의 최원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요일 생생매거진 오늘입니다. 11시 41분 지났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치 알아야 바꾼다. 정치 알바 시간입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21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한 이 회의, 국제 정세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또 한국에 주는 시사점이 뭔지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G7 정상들은 준법에 따른 국제 질서를 강조하면서 중국, 러시아를 겨냥해 현상 변경 시도에 반대한다라는 걸 분명히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석한 것도 유의미한 대목이었고요. 예. 윤석열 대통령은 옵저버 국가의 정상으로서 참여를 해서 이 같은 기조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고 이로써 자유주의적 국제 질서에 따른다라고 하는 의미를 명확히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는 저는 두 가지라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어쨌든 또 중국, 러시아 이쪽의 반발도 있고 한국으로서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이 두 국가에게 깊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되지 않도록 별도의 노력이 추가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 일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G7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든지 국제개발 원조와 같은 국제주의적이고 도덕적인 이런 실천들이 있는데 한국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기후 악당이다 이런 평가도 받았던 그런 국가인데 이런 의무를 더 다할 수 있도록 선언에 그치지 않도록 한국 정부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하기도 했습니다. 그 의미 또 앞으로의 숙제가 뭘까요? 네, 인류 최대 참극이라고 할 수 있는 원폭의 희생자들을 한국 정상뿐만 아니라 한일 정상이 공동으로 그것도 최초로 참배했다는 데 분명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만 남은 숙제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일본에서 원폭 피해자 보상을 할 때에 한인 피폭자 2세를 예외로 두는 등의 일종의 차별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것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구체적인 숙제가 있다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기리는 것 이상의 의미는 핵전쟁 없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공동의 목표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평화국가를 지향하는 것을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 동북아시아 비핵화를 이뤄내야 된다. 그래야 참다운 추모가 될 것이다 라는 점도 덧붙여 보겠습니다. 네, 숙제를 기억해야겠네요. 한편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안전성을 점검할 정부 시찰단이 어제 일본으로 출국을 했습니다. 안정성을 확인할 기회가 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또 일본의 방류에 들러리를 서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동시에 일고 있어요. 네, 일단 시찰단이 간 이상 실효성 있게 시찰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본의 오염수 중에는 방사성 물질이 기준치 이하로 내려간 것도 있는데 그래도 다수는 아직도 처리해야 될 만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런 시설들을 두루두루 확인해 볼 수 있을 거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현지 조사 결과라든지 그간의 데이터를 투명하게 받아보고 해석할 수 있느냐, 사찰 이후가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다핵종 제거 시설, 일명 알프스를 통해서 방사성 물질들을 많이 그 농도를 연하게 만드는 그런 그 설비가 있는데, 근데 이걸 거치고 나서도 삼중 수소 같은 경우는 남아 있게 되거든요. 삼중 수소가 인체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 문제를 좀 공론화해서 처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봅니다. 여당에서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 아니면 또 오염 처리수라고 부르자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야권에서는 5월 20일에 집회를 열고 정부 여당을 규탄했습니다. 네, 일단 용어 문제를 짚어보자면 처리수는 일본에서 추구를 하고 있는 용어죠. 미국과 EU에서도 처리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는 오염수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거 얼핏 보면은 국제 정치학적인 구도에 따라서 나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남태평양 도서 국가들도 핵폐수라고 하는 부정적 명칭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태평양 국가들이 미국을 제외하고는 다들 민감하다라고 하는 대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결국에 중요한 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이 앞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처리수로 용어부터 바꿔서 부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답이 정해진 것 아니냐, 이런 불신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 검증을 먼저 앞세우는 자세를 정치권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일본의 오염수가 방류된다고 했을 때의 경제적 피해도 정부가 미리 대비해야 될 대목일 텐데요. 일본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보다 지금이 수산물 소비가 40% 정도가 줄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참사 영향인데 일단은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것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피해 규모를 미리 추산해 두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는 것, 이것도 같이 해야 될 일이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 더불어민주당에게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인데,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도덕적이라고 생각하는 응답자가 소수에 그쳤다고요? 네, 민주당이 티브리지 코퍼레이션과 함께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고요. 지난주 일요일에 의원총회에서 공개되면서 의원들 일부에게 충격을 줬던 조사기도 합니다. 5월 10일부터 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1,000명 상대로 조사를 했고요. 이 보면은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에 어느 쪽이 더 도덕적이냐, 이런 질문이 있는데, 일반 국민 응답자 중에 41.1%는 둘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 국민의힘 쪽이 도덕성이 낮다가 37.6%, 민주당 도덕성이 더 낮다가 21.3%였습니다. 편차가 제법 난 것이죠. 그러네요. 이게 정당 각각을 놓고 도덕적이냐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한 게 아니라 상대 평가를 한 것인데, 그렇다면 민주당 도덕성이 더 낮다는 21.3% 중에서도 그래도 도덕성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점이 좀 민주당한테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는 뭘까요? 최근에 있었던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이나 아니면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이런 일들이 그만큼 결정적인 이슈로 영향을 끼쳤을까요? 네,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민주당이 도덕적이다, 더 도덕적이다라는 사람이 평소에 민주당 지지율보다 크게 처지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민주당이 좋아서라기보다는 정부 견제라든지 또 국민의힘 정책이 마음에 안 들어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밀다시피 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는 거겠고요. 일단 도덕성 문제로 봤을 때는 사실 2017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을 겪었습니다. 한동안 국민들이 도덕성 측면에서 민주당이 더 낫다라고 봤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는
최근에 있었던 몇 가지 일뿐만은 아닐 것이고 예를 들면 조국 사태라든지 조국 사태의 경우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나 조치 중에서 반대율이 본격적으로 높게 나온 최초의 사례입니다. 예. 그리고 2020년 총선 때 민주당이 대승을 했는데 그 이후로 박원순, 오거돈 전 시장의 성폭력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또 지금까지 이어지는 이재명 대표 관련 의혹들 켜켜이 계속 쌓여서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주목해야 될 것이 2030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4050 세대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이 처음에 기득권 세력이었고 민주당은 거기에 도전하는 세력이었다라는 인상을 받기 쉬운데 2030 세대는 쉽게 얘기해서 태어나고 자라고 났을 때부터 일단 민주당 역시도 기득권으로 인식되고 있는 그런 구도였거든요. 네. 이렇게 세상이 변화했다라는 걸 민주당이 인정하고 새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사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거래 논란은 이어질 전망인데 금이원 관련 쟁점 현 시점에서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코인을 많이 보유했다 이 정도 수준은 넘어선 문제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빗썸에서 업비트로 거액의 위믹스 코인을 보낸 다음에 곧바로 그 대부분을 클립 지갑으로 옮기는 그런 행위를 김남국 의원이 했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제 현금 인출하면은 소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클립으로 뺀 것 아니냐 이 흐름에 대한 의문이 나오고 있는 점이 첫 번째로 있는 거고요. 그리고 비주류 코인에 해당하는 것을 상장 전에 헐값으로 사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혹시나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코인 발행사라든지 또 여타의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추적이나 조사가 불가피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둔 건설노조 간부가 분신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조선일보와 정부 여당 인사를 통해서 이 분신 방조설이 불거지고 건설노조와 일부 언론단체가 강력하게 또 반박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해당 기사는 5월 16일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올라왔고 이튿날 종이신문에도 실렸습니다. 내용을 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인 양회동 씨가 분신을 할 때에 부근에 또 다른 간부가 있었는데 말리지 않고 불을 끄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그 근거로는 CCTV 캡처 화면이라든지 여러 목격자의 증언이 제시가 됐습니다. 반면에 부근에 있었던 YTN 기자는 그 노조 간부가 하지 말라고 계속 만류했다는 증언을 했고 강릉 경찰서 관계자도 양 씨가 그때 자극받아서 라이터를 당기거나 또 말리려는 사람도 같이 위험해질 수 있는 두 가지 상황이 우려됐기 때문에 접근을 못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분신 당시에 또 다른 간부, 그 옆에 있던 간부가 휴대전화를 했는데 저 통화를 했죠. 근데 그 소식에 대해서 이제 다른 조합원과 분신을 놓고 이제 긴급하게 통화 중이었다라고 건설노조 측에서는 반론을 했습니다. 양측의 설명이 전혀 다른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서 검증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요? 네, 조선일보 기사는 CCTV 캡처 화면만 있는 거거든요. 동영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크게 한계가 있고 동영상이라 할지라도 화질이라든지 각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당사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를 상세히 알 수 없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 본문에도 어떤 목격자의 증언이 곁에 있던 간부가 떨어져서 멀리 갔다가 조금 뒤부터 갑자기 오열하기 시작했다라는 증언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분신 전에 가까이 못 갔던 것에 대해서 당시 상황에서 있을 수도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건데 급박한 상황에 일면만 소개했다는 그런 단점이 조선일보 기사에 분명히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 기사를 윤희룡 장관이라든지 정부 여권의 인사들이 그대로 받아서 방조설에 더 가깝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라고 하는 점, 정치권에서 언론 보도를 충분히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정치 알아야 바꾼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 클릭 정보 클릭. (2023년 7월 1일) 군위군이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됩니다. 군위군을 알리기 위한 아이러브 군위 투어를 5월 26일 금요일부터 6월 30일 금요일까지 운영하는데요. 아이러브 군위 투어는 향후 대구와 군위를 잇는 도심 순환 투어 운영의 시범적 프로그램으로 여행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1일 투어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문화예술진흥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대구에서 A형 간염 환자 발생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올해 5월까지 발생된 환자의 접촉자를 대상으로 가까운 보건소에서는 항체 검사와 필요시 A형 간염 예방접종을 1회 무료 지원합니다. A형 간염은 급성 감염 질환으로 오염된 물이나 음식 섭취를 통해 전파가 이루어지는데요. 특히 날씨가 더워지는 6월에서 9월 사이에는 많은 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A형 간염 예방을 위해서는 음식 익혀 먹기, 올바른 방법으로 손 씻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등 관련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구 영상미디어센터는 6월부터 대구 지역의 영화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대구 영화학교 신입생을 28일까지 모집합니다. 대구 영화학교는 신진 영화인 발굴을 위한 지역 유일의 영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으로 2019년 1기를 시작으로 올해는 5기를 맞이합니다. 모집 대상은 대구 경북에 거주하면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영화 활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 영상미디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가오는 여름 1년 동안 방치했던 에어컨을 청소도 없이 켠다면 다양한 세균들이 증식해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는데요. 스스로 에어컨을 청소하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에어컨 필터를 청소하기 전에 꼭 구매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에어컨 전용 세제입니다. 만약 전용 세제가 없다면 과산화소다를 물에 3대7로 희석해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필터를 닦은 후에는 반드시 그늘에서 3일 정도는 말려야 하고요. 세척한 필터를 끼우고 에어컨을 처음 사용한다면 5분간은 창문을 열어서 환기해야 합니다. 에어컨 작동 직후 5분 동안이 곰팡이가 가장 많이 배출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여름에도 2주에 한 번은 세척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클릭 정보 클립 윤가영이었습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 5mm가량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분포로 어제보다 2도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비교적 선선한 날씨는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황사 유입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한 번씩 환기를 하고 물걸레질을 해주는 것이 실내 공기질 관리에 좋다고 하니까요. 창문 너무 오랫동안 꼭꼭 닫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생매거진 오늘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박은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